다음은 핵쇼린 모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핵쇼린 모형의 가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정으로는 첫째, 나라가 두 나라가 있고 재화는 두 재화가 있고 생산 요소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의 생산 함수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 수준이 두 나라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함수는 신고전파의 1차 동차 함수고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생산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나라의 후생 함수, 선호 체계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XJ를 좋아하는 만큼 B라는 국가도 똑같이 그 정도로 XJ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으로 이야기하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두 나라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 나라의 요소 부전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요소 부전도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노동풍부국, 자본풍부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노동풍부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자본풍부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요 과정을 보시면 생산함수는 두 나라에서 같고 생산 조건이 두 나라 같은 거예요. 생산함수가. 그 다음에 무차별곡선, 후생함수도 두 나라에서 같아요. 그럼 두 나라가 다른 것이 뭐냐? 인다우먼트, 요소 부전도만 두 나라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주요 과정을 추가적으로는 양국의 상품 시장,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든 요소 시장이든 완전 경쟁적임을 가정하고 있고, 이제 둘째로는 산업 간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 여기 X제 산업과 Y제 산업이 있는데 X제 산업에서 Y제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생산 요소 보수가 어느 부분에서나 같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임금이 높으면 다른 쪽으로 노동이 이동을 하겠죠. 언제까지요? 두 나라 임금이 같아질, 두 부문의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보수는 두 부문에서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는 서로 다르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재화가 X제, Y제 두 재화가 있다고 하고 X제는 노동집약제, Y제는 자본집약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X제는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재화고 Y제는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재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송비, 관세의 같은 무역 장벽은 없다. 그러니까 이 A99 가격이나 B99 가격이 나가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 4.1은 리카르도 모형과 핵쇼린 모형이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를 보면 리카르도 모형은 노동만, 핵쇼린 모형은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를 가정하고 있고, 생산 함수를 보면 리카르도 모형은 두 나라의 차이가 있죠.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수준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핵쇼린 모형은 두 나라의 생산 함수, 테크놀로지가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함수의 가정이 사실은 리카르도 모형하고 핵쇼린 모형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 체계는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후생함수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왜 그러죠? 재화의 가격이 생산 함수에 의해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요 조건은 전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핵쇼린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무차별 곡선 모양, 후생함수,
선호 체계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부존도에 대해서는 이 카드 모형은 노동밖에 없으니까 한 나라가 노동이 많든 적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불필요한 데 비해서 핵쇼린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요소 부존도 차이가 결국에 무역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쇼린 정리를 보면 핵쇼린 정리라는 것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제의 비교율을 갖고 자본 풍부군 자본집약제의 비교율을 갖는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 핵쇼린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노동 풍부군 노동집약제 비교율을 가질까?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임금이 낮겠죠. 임금이 낮으니까 노동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재화, 다시 말해서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낮을 것이고 생산비가 낮을 것이고 반면에 자본이 풍부해서 자본이 많은 나라는 자본 가격이 낮겠죠. 자본 가격이 낮으니까 자본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자본집약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쇼린 모형은 국가 간 요소 부존도 차이, 어떤 나라는 노동이 풍부하고 어떤 나라는 자본이 풍부합니다. 이런 요소 부존도 차이가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핵쇼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림 4.7을 보면서 핵쇼린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X제를 항상 노동 집약제라고 가정하고 있고 이 Y제를 자본 집약제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고 B라는 나라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으니까 노동집약제의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 T와 같이 이런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니까 자본 집약계인 Y제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T 스타와 같이 이런 형태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느냐에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달리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생함수는 어떠냐? 두 나라 선호체계가 같으니까 A국 후생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B국 후생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선호체계가 같다는 것은 이 후생함수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A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A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B국은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러지 않고 A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B국도 똑같이 이런 형태 A국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것이 두 나라의 선호체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폐쇄경제 균형점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MRTXY하고 MRSXY가 만나는 점에서 폐쇄경제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MRT는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고 MRS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두 개가 일치하는 점, A국은 A에서 B국은 A 스타점에서 폐쇄경계 균형점이 결정될 것이고 이 접하는 점에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상대 가격이 됩니다. 그 나라의 X제와 Y제 상대 가격. 그래서 A국의 상대 가격은 P가 될 것이고 B국의 상대 가격은 P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P 스타 여기 있죠? P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는 무엇의 상대 가격입니까? X제의 상대 가격이에요. X제. 이 P는 X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하고 P 스타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는 P 스타는 경사졌고 P는 완만하니까 그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A국이죠. A국은 XJ의 상대 가격이 A국에서 XJ의 상대 가격이 A국의 XJ 상대 가격이 B국의 XJ 상대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더 낮다는 것이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A국은 뭘 수출해요? XJ 상대 가격이 낮으니까 XJ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B국은 상대적으로 YJ를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런데 이 가정에서 봤듯이 A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노동풍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동풍국. 그러니까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제인 XJ는 어떤 제와요? 노동집약제란 말이에요.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제를 수출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히 증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에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국가 간 요소 부존도 차이가 두 나라의 가격 차이의 원인이고 무역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그 요소 부존도 차이가 두 나라에서 XJ가 낮으냐 YJ가 낮으냐 그 원인이 되겠고 그 가격 차이로부터 우리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나라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두 나라에서 똑같다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겠죠. 요소 부존도 차이가 있어야지 무역이 발생하니까 같다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방경제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 균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8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방경제의 균형인데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폐쇄경제의 균형이 여기입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사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A점에서 생산 그리고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 P가 XJ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XJ 상대 가격. 그런데 무역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노동풍국이라고 하면 노동집약제인 XJ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P하고 우리가 앞에서 P스타가 있으면 이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E하고 P스타 사이에서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이 국제시장 가격은 P보다는 더 크니까 경사지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생산점은 B점에서 이 국제시장 가격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는 또 이 국제시장 가격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후생 수준이 W0에서 W1으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면 후생 수준이 W0에서 W1으로 증가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생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생산점이 옮겨가요. 옮겨가니까 이 나라는 비교 우위가 있는 XJ의 생산은 증가하고 비교 열이가 있는 YJ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역한 이후에 어떤 재화를 수출합니까? 생산은 여기서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XJ를 이만큼 수출하게 되고 생산은 여기인데 소비가 여기니까요. 그 다음에 YJ는 생산이 여기인데 소비가 여기니까 YJ를 이만큼 수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익스포트하고 EB만큼을 수출하고 CE만큼을 수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무역으로 이 나라 후생 수준은 W0에서 W1으로 증가한다. 무역 이후 생산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X제 생산은 늘고 Y제 생산 준다. 비교 우위가 있는 X제 생산은 늘고 열이에 있는 Y제 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국내 자원을 비교 우위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X제 쪽으로 생산을 늘린다는 거죠. Y제에서 X제로 이렇게 재배분하게 된다. 무역 이후 부문 간 생산량의 변화 정도는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 생산이 많이 변할까 적게 변할까,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직각인 형태의 경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각이라면 리카르도 모형하고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이 가격이 P고 국제시장 가격이 이것보다 높은 PW라고 하면 이걸 XY라고 할까요? 생산점이 어디서 어떻게 바뀝니까? 원래 폐쇄 경기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PW가 이보다 커지면 원래 생산점이 여기였다고 하면 생산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BW라고 하면 생산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게 리카르도 모형이군요. 직선인 경우 리카르도 모형에서 이렇게 되고, 이쪽 직각인 경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각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원래 P가 이렇게 됐다면 PW는 접하는 점이 어때요? 똑같은 점이단 말이에요. PW는. 그러니까 생산점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생산점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후생 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면 폐쇄 경기에서는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개방 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PW의 접안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W0에서 W1으로 후생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생산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어서 후생 수준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볼록한 형태. 불완전 특화의 경우, 방금 같은 경우는 생산점이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무역 이후 비교 우위제의 생산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비교 우위제에 있는 생산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인가, 적게 증가할 것인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재화의 생산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의 이익을 교환의 이익과 특화의 이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gains from trade, 무역의 이익은 후생 수준이 무역 이전 W0에서 W2로 증가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복잡하죠.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이런 그림을 보실 때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려고 하면 복잡한데요. 자, 차근차근 어떻게 보느냐. 폐쇄경계 균형점을 먼저 찾아요. 그럼 여기가 폐쇄경계 균형점이죠. 왜요?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여기다. 그다음 폐쇄경계에서 국제시장 가격, 아니 폐쇄경계에서 가격은, 상대 가격은 P0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인 P0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시장 가격이 더 커요. PW,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러면
국제시장 가격이 PW로 커지니까 생산점은 어떻게 되겠는 거는 자, 우선 생산점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점에서 그대로 생산하고 가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이 점에서 이 선을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소비점은 이 D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생산은 변하지 않았지만 소비가 변함으로써 후생 수준이 W0에서 W1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D 또는 W0에서 W1까지의 후생 증가는 생산은 변화 없이 소비만 변한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소비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변화에 의해서 후생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자유무역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가격선이 접하는 이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B점에서 생산이 A에서 B로 갈 때 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만 변했단 말이에요. 생산만 변하면서 소비점이 D에서 C로 갔다 이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점만 변했더니 D에서 C로 또 후생 수준은 W1에서 W2로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후생 수준의 증가, 생산 효과라고 특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이익은 교환의 이익과 특화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교환의 이익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 특화의 이익은 생산의 특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환의 이익은 무역을 통해 외국의 재화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하여 얻는 이득이고, 특화의 이익은 무역 이후 비효율적인 비교 열의 산업에서 효율적인 비교 우위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되어 얻는 이득이다. 그러니까 생산이 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익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고 특화이익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것이지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후생 수준이 W0에서 W2로 증가했는데 이 후생 수준의 증가는 우리 국가가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는 것이지 우리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천만 국민이 모두 이익을 봤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일부 구성원들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일부 구성원은 오히려 무역을 통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후 비교 우위제 생산은 증가하여 수출제 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이익이지만 대신 생산이 감소한 비교 열의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비교 우위가 있고 농업의 비교 열의가 있어요. 그럼 무역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무역을 하게 되면 농업 부문은 위축되고 손해가 발생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손해, 일부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하고 빼고 했더니 이익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조건이 변했을 때 무역 이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리카도 모형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가격이 P고 외국어 가격이 P스타다. P스타다. 이렇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는 이 P와 P스타 사이에서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P1W, P2W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1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2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걸 A국이라 그러고 이걸 B국이라 그러면 A국은 어디에서 더 이득이 큽니까? 자기 이 나라는 X제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이게 지금 PX, PY라고 하면 X제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X제 상대 가격이 어디에서 더 비싸요? 이 P2에서 더 비싸니까 A국은 여기에서 이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X제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X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나라는 이득이 커진다.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무역이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림 40을 한번 봐볼까요? 자, 원래 P1W에서는 더 X의 상대 가격이 더 낮고 이건 더 경사졌으니까 X의 상대 가격이 더 높아진 거죠. 이렇게 더 높아진 겁니다. 더 커진 거예요. 봤더니 여기에서는 A에서 생산해서 C에서 소비하면 수생 수준이 W1이고 P2W에서는 B점에서 생산하면서 D점에서 소비하고 우생 수준이 W2예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이렇게 P1W에서 P2W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교육 조건 개선.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X제 수출국이니까 X 수출 가격 상승하면 후생 수준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이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후생 수준이 증가하고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후생 수준은 하락한다. 그렇다면 국제시장에서 재화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재화 가격이 P1에서 결정이 될까? P2에서 결정이 될까? 무엇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죠? 세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X제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P2, X제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 P1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이는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X제 수요가 많으면 X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Y제 공급이 많으면 X제 공급이 많으면 X제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세계 시장 가격은 결정이 된다. 이는 조금 뒤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곡선의 도출을 통해서 무역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포곡선이라는 것은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량과 수입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국제시장 가격이 변할 때 무역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P1이면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소비하니까 이 삼각형이 수출 수입을 나타내고 가격이 P2가 되면 생산점은 A2, 소비점은 B2 돼서 이 삼각형이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포곡선은 뭔가는 이 가격 P1을 여기다 그리고 이 기울기하고 여러분들 계약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1의 기울기하고 이 P1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P2 기울기를 여기 P2 기울기하고 같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은 다음에 P1일 때의 이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2 선을 그었을 때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되잖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포곡선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게는 국제시장 가격이 P1이면 이 나라는 X를 이만큼 수출하고 Y를 이만큼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X를 이만큼 수출하고 Y를 이만큼 수입할 것이다. X 수출, 이 X제가 수출제일 때의 점이 되겠고
가격이 P2가 되면 X를 이만큼 수출하고 Y를 이만큼 수입한다 하는 그 점을 잡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P1, P2를 똑같은 기울기로 잡고 여기 E1, E2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E1, E2 점이 되겠고 B1, B2 점이 여기서 C1, C2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점들을 쭉 수없이 가격을 변하면서 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그 점들을 연결한 것이 이 OG라는 오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포 곡선은 XJ 수출국 오포 곡선이고 그럼 YJ 수출국 오포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YJ를 수출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YJ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포 곡선은 OG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포 곡선에서 어떤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원점에서 지나는 선을 그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는 이게 국제시장 가격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이 가격과 오포 곡선이 만나는 점을 잡으면 이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는 여기가 수입제니까 이만큼을 수입하고 OF1을 수입하고 대신 뭘 수출해요? 이 양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YJ를 수출한다는 것이고 P2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P2가 되면 이 나라는 이 양을 수입하고 수입제니까요. 이만큼을 수출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4.1에서 A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무역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래서 A의 상대가격과 무역량을 B에 옮기면 오포곡선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포곡선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이 선의 기울기가 바로 재화의 상대가격이 되고 이 선과 오포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4.1의 B는 오포곡선은 XJ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이고 XJ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은 이런 모양이고 반대로 YJ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은 어떤 모양이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오포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오포곡선을 보시면 이건 XJ를 수출하는 국가 또 이런 오포곡선을 보시면 이것은 YJ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포곡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무역이 어디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국제균형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오포곡선은 OG의 오포곡선은 X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포곡선이고 OG 스타는 Y를 수출하는 국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Y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을 보면 되겠고 무역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의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의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A점이 무역균형점이 되겠고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는 국제시장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시장 가격은 무엇의 가격분의 무엇의 가격인 거는 분모가 Y, 분자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W는 XJ의 상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PW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더 경사지게 되면 XJ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고 이 PW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XJ의 상대 가격이 더 작아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들을 간단히 읽어보시면 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수출량
수입량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무역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양국 오포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무역균형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43에서 A국은 XJ 수출국이며 오포곡선 OG이고 B국은 YJ를 수출하는 국가고 오포곡선이 OG 스타다. A점에서는 양국의 수출량과 수입량이 서로 일치하므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을 지난 선이 국제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되겠고, 만약에 그러면 균형 가격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균형 가격을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안정적인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벗어난 가격이 원래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불안정적인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부록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